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9월 2일 시작하겠습니다. 배경 화면은 동해 전철 복선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개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강릉에서부터 포항까지 한번 전철 여행을 좀 할 수 있지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그리고 대립구조는 부동산 붕괴와 부동산 버블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오늘의 그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도 좀 미리 제목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좀 빠진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세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는가? 너무 심각한 구조라고 그렇게 제목으로 소개가 됐는데 현대 비즈니스에서 사카이 다카시라는 오사카 공립대학 교수가 기고한 글입니다. 빨간 글씨는 제가 추가로 좀 넣어봤습니다. 채찍 효과작 불힙이라고 발음이 되나요? 불힙, 이펙트 잡이라고 제가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왜 일은 에센셜 워커보다 더 나은 급여를 받는가? 그 배경에는 우리의 노동관이 관계가 되어 있었다. 스테디셀러 불시잡의 수수께끼가 밝히는 세계적 현상의 수수께끼란 이런 소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유토피아가 실현되지 않은 이유, 항목을 다 들여서 얘기했습니다. 1930년에 케인즈는 20세기 말까지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테크놀로지의 진보에 따라 주 15시간 노동이 달성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특히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필요 없다고 내심 생각하는 업무 수행에 그 취업시간 전부를 소비하고 있다. 케인즈에 의해 약속된 유토피아는 왜 실현되지 않았는가? 지금 흔히 있는 설명에 의하면 케인즈는 소비주의 확대를 케인즈가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동시간을 깎느냐, 더 소비에 매진하느냐의 선택지를 부여받은 사람은 후자를 택해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설명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소비를 하게끔 일거리를 주고 돈을 줘야 그 후자, 그러니까 소비에 매진하는 쪽으로 해야 일자리가 유지된다 이런 거 있는데 이 설명은 틀렸다 이렇대요. 예, 틀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일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국 자료를 참조하면 지난 세기 동안 고밀한 농업 부분에서는 간의 하인, 봉공인이라고 표현했는데 도메스틱 서번트라고 되어 있네요. 고용하는 일꾼의 수는 극적으로 감소한 건 맞다. 동시에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 영업직, 서비스업은 3배나 되게 늘어서 고용 총수의 4분의 1에서 4분의 3까지 증가했다. 그러니까 생산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이 4분의 1이 되면은 나머지는 다 4분의 3은 서비스업 쪽이라는 얘기죠. 관리직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서비스 부분의 확대라기보다는 관리 부분의 팽창이다. 저도 솔직히 관리직으로 한 20년 가까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네요. 이것들은 나는 불시잡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우리 모두를 계속 일하게 만드는 또 그래서 무의미한 일을 세상에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미스터리한데 바로 여기에 있다. 미리 제 견해를 좀 얘기하면 인간 사회는 인구가 증가하는 한 스스로 피라미드 구조를 증식시키고 있다. 그러니 인구 감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영화에도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무의미한 일을 시키고 계속 월급을 줍니다. 그래서 뭐 의미를 찾는다, 뭐 이런 영화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생산적이지 않은 일을 의미가 없는 일을 계속 해내는 그런 일자리들을 왜 인간들은 만들어냈느냐. 이런 건데 인구 증가가 이게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옥의 가능성. 여섯 번째, 가차없는 인원 감축 속에서 해고와 노동 강화에 휩쓸린 것은 물건을 제조, 운송, 수리, 보수하는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층이었다. 반면 유급 서류상 페이퍼 푸셔 수에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은 경제에서는 찾을 수 없다. 도덕과 정치 속에서 찾아야 한다. 자유로운 시간을 획득한 사람들은 지배계급은 사활적 위협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저놈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반란을 일으킬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을 시키고 명령을 복종하게 해야 돼. 디스토피아 같은 얘기인가요? 여덟 번째, 조금 전에 영국의 대학에서 거의 전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관리 책임의 증대에 조우했을 때 지옥의 가능성이 보인 것 같았다. 이러한 논의에서 즉시 이론이 날아올 것이다. 필요, 불필요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런 것을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확실히 어느 레벨에서는 이것은 진실이다. 사회적 가치의 객관적 척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일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다. 나는 이 세계에 의미가 있는 공헌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누군가에게 사실은 너는 공헌 같은 것은 하고 있지 않다고 굳이 말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일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본인이 확신하고 있다면 어떨까? 무의미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무래도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 보인다. 여기에 심원한 정신적 폭력이 숨어 있다. 자신의 일이 존재하지 않는 게 낫다고 은근히 느끼고 있을 때 적어도 노동의 존엄성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참 새로운 그런 의문들을 던지고 있네요. 추가 도착이 있다. 이 도착이라는 게 이제 뭐 바뀐다는 얘기죠. 이것이 우익 포퓰리즘의 힘의 비결이다. 이렇게 때 얘기고 있어요. 여기 댓글에 의료업계, 일본의 의료업계에서도 쓸데없는 그 서류일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일자리를 그냥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서 공감을 하는 그런 댓글이 있네요. 요 위에 거를 한번 의미 있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를 뒤덮는 똥 싸게 하는 일이라는 병에서는 자신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닫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사회에서는 쓸데없고 무의미한 일이 증식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앞면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그것이 왜 그렇게 그러면 구조적으로 됐을까 하는 거는 저는 그 산업사회가 되면서 인구의 그 식량도 그 공업화가 되면서 식량 증산이 일어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세계 인구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일을 시켜야 된다는 게 된다면은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또 진급도 해야 되잖아요. 생산직은 좀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생산직도
뭐 계급을 좀 둬가지고 그 처음에 신입 저숙련공, 그다음에 숙련공, 그다음에 무슨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용어를 잊어버렸습니다. 장인, 참 장인이라는 호칭을 주고 생산직의 최고 그 진급을 하면은 반장이라는 우리 제가 있던 그 회사에서는 반장 직급을 주는데 반장 직급이 거의 뭐 사무직 부장급 급여 이상을 받고 있고 누구보다도 가장 그 비싼 현대차를 샀던 직급이 반장급이었던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나지만은 어쨌든 인구 증가에 의해서 세월이 지나면은 진급을 시키고 뭐 하니까 피라미드 구조가 더 커진다. 왜 피라미드 구조일까 하는 것은 확실히 밝히진 못했지만은 그게 그렇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런 유의 그 일자리를 부하 직원을 스스로 만들어서 계속 그 관리직이 팽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은 2차 대전 후에 그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던 그 석유 회사의 직원이었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머피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머피의 법칙인지 무슨 법칙인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그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고령화돼 가고 있으니까 아마 인구가 감소하면은 이 무의미한 일이 저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 의미 있는 기사가 났다고 해서 제가 좀 길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출생연도 기준 최다 인구 71년 돼지띠가 됐다. 7년 뒤에는 이 사람들이 근데 정년이 된다. 손덕호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70년대생 90년대 학번 X세대 맏형인데 한 해 100만 명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 막내다 하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함께 성장률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58 개띠가 이제 흔히 이 가장 인구가 많은 집단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71년 돼지띠가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 성장이 하락한다고 대부분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인구수가 감소해도 성장률을 상승할 방법은 찾아야 되지 않겠냐.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북유럽 이런 국가들은 인구수가 사실은 작죠. 그러면은 수출을 하든 뭐 하든 북유럽 유전 등에 의해서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인구가 줄더라도 소비가 줄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수출 등을 할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경제 1인당 GDP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요것은 이제 1985년생부터 1923년생인데 제가 대충 요 정도에 들어가요. 요 정도. 인구가 이제 지금 이제 1960년, 58년 개띠, 71년 돼지띠가 이제 가장 많은 인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저는 그 베이비붐 세대 그 전에 태어난 그런 나이대가 되겠군요. 몰랐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인구 구조인데 지금 이제 2023년생이 요것뿐이 안 돼요. 이게 밑바닥이 튼튼하지 않으면은 뭐 이게 이제 그 뭐 항아리 꼴 같이 이렇게 됐는데
미국이 요 밑에까지 탄탄하죠. 미국이 이렇게 탄탄하게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강국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자관 그 지정학 그 지요 폴리스틱이라고 표현하나요? 그런 쪽에서 이거를 많이 연구를 했죠. 연희에서 유명 유튜버 초고령 사회로 늙어가는 사회, 대한민국 내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2025년에 드디어 2025년에 초고령 사회 진입 예상 65세 인구 비율 20% 이상이다. 고령 사회를 단 7년 만에 패싱을 했다.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너무 급속도로 늙어서 경험해 볼 시간도 짧았고 변화할 시간도 없었다. 저출산의 결과는 학생 수 감소로 즉각 눈에 보였다. 반면 고령한 눈에 잘 안 보인다. 그것도 7년 만에 초고령 사회가 돼버렸으니까 이건 제 표현입니다. 초고령 사회 중위 연령이 50대라면 스포츠는 골프가 아니라 당구로 변할 것이다. 저건 제 경험상이에요. 개인 사견에 불과합니다만은 이 진행자는 골프 등이 유행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본의 건강한 시니어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1위는 여행이고 2위가 건강이고 3위가 맛집입니다. 저도 그 처음에 여행 뭐 힘들지 않게 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건강 한번 건강을 된통 혼을 나 보니까 참 그 섭생이라는 용어까지 생각하게 됐고 뭐 맛집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니에요. 맛집이 아니고 맛은 거기서 거기다. 그러니까 싼 데 찾아가는 맛집 아니 싼 식당 찾기 이런 곳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1위가 건강이고 2위가 그 싼 집, 3위 정도가 저는 여행일 것 같네요. 여행 가도 힘들게는 이제 못 다니죠. 반면 주거, 투자, 패션은 관심에서 멀다. 이제 건강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그 장기 투자 뭐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겠죠. 그래서 비교한 게 과거 사회 담론과 문화는 성장, 취업, 성공, 미래 이런 용어들이 있고 연애, 결혼, 탄생 그리고 청년이 이끄는 대중문화와 담론들이 있는데 현재의 사회 담론과 문화는 중위 연령이 이제 그 고령화 한 54, 50대가 되다 보니까 복지, 연금, 정년, 현재, 퇴직, 건강, 죽음, 중장년이 이끄는 대중문화와 담론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되니까 이런 분야 쪽에 비즈니스 영업을 해야 돈을 또 번다는 거하고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부동산 시장의 변화 물결, 인플레가 낳는 가격 양극화라고 간단히 게이츠가 뉴스위크지에서 했는데 인플레는 가격 양극화를 만든다. 이런 얘기네요.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8천만 원이다. 그냥 10대 1로 보죠. 그냥 8억 원인데 지금 우리나라 신축 아파트 그 8억 원이면 살 수 있나요?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더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 간단하게는 주택 융자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당연해지고 있다. 가격이 너무 뛰어가지고 코스트가 상승하고 있는 이상 판매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이익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개발자들은 마지못해 가격을 올리는 선택을 실시해왔지만 한편으로는 일본 경제는 오랫동안 불황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력은 확대되고 있지 않다. 지난 20년간 평균 급여는 300만대 후반에서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아파트 가격 상승에 비해 근로자 임금은 늘어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의 핵심 정책인 대규모 완화책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어 일본은행은 가까스로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현 시점에서도 많은 돈이 시장에 풀리고 있다. 아슬아슬하게 대출을 받는 신규 구매자들,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수익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가속화되고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은 이것이 원인이다. 엔화 약세도 문제다 이거죠. 이 물가 상승, 인플레가 계속되는 그 상황에서는 가격의 양극화가 당연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1억엔 이하의 일반 아파트를 새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가거주 목적인데 앞으로 매물 가격이 더 오르면 점점 더 보유주택 확보가 어려워진다. 이제 살 기회가 없어진다고 생각한 일부 소비자는 부부 맞벌이로 장기 폐월은 이제 그 부부가 돈을 벌어야 이제 돈을 꿔주는 모양이네요. 부모로부터 계약금 등의 원조를 받아 꽤 무리를 해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비교적 소득이 높은 가구가 아슬아슬하게 대출을 받아 산다는 것. 그러니까 비교적 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주택을 살 수도 없고 임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 같아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환 어려워. 지금 그 일본이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은 그 대출 받은 사람도 아주 힘들어질 거고 중소 자영업자들이 대거 도산할 거다 하는 얘기도 나오죠. 아베 정권 대규모 완화책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잉여 자금이 부동산으로 향하는 현상은 일본만의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치 이슈화하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허구한 날 어디가 얼마 뛰었다는 등 뭐 차익이 얼마가 났다는 등 무슨 뭐 전철이 얼로 들어갔는데 하루새 얼마가 올랐다는 등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폭락한 데도 좀 취재를 해서 소개를 해봐라 이 사람들아. 응? 그거 왜 그 부동산 가격 뛴다 그러면 나라가 망할 조짐인데 그 망할 조짐인 뉴스들만 퍼날 양산하는 그런 언론이 꽤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정치 이슈화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 중국은 해외 화폐가 아닌 자국의 거품적인 투자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는데 지금 버블로 무너졌죠.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네요. 집을 소유하는 거, 구매하는 거하고 임대료를 내서 사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동일한 범주가 아니다. 그러니까 같은 차원에서 비교하면 안 된다. 또 이런 새로운 것을 좀 또 익히게 되네요. 어쨌든 저는 좀 재수가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공장에서 하는 게 사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전세 끼고 집을 사놨었어요. 그게 나중에 서울로 올라오면서 전세값을 공장 생활하면서 악착같이 전세금을 모은 거죠. 잘 그러니까 전세를 내보내고 이제 내 집 마련 그게 이제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간신히 진짜 뭐 불화주쪽 가지고 시작한 그런 인생이 아파트 아니 연립 그 구닥다리 같은 2층짜리 연립의 하나를 얻었을 때 그 희열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재건축한다고 또 나중에 빚을 져가지고 지금도 갚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참 그게 어렵네요. 그죠? 어쨌든 그 임대료를 내고서 그 거주하는 거하고 집을 사는 행위는 경제학적으로 동일한 범주가 아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네요. 농정의 헌법 개정 논의에서 결정적으로 누락된
20년 후 농업 종사자 80% 감소라는 불편한 진실. 요거 일본만의 얘기가 아니고 일본이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가 먼저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본의 상황을 좀 봐야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롭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우려하는 것이 쌀, 밀 등 곡물인데 식료 수입이 곤란하게 되는 예측 시에 정부 일체로 대책을 강구하는 체제 제도의 구축, 이번에 그 식료, 농업, 농촌 기본법이라는 게 이제 묶어서 생각하는 게 좀 다르군요. 이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먹는 거, 농업과 농촌에 대한 거, 주식용 쌀로부터의 전환이나 비료의 국산화, 식품 액세스 문제에 대응, 적정한 가격 정가를 진행시키기 위한 구조의 창설 등 이런 것들을 이번에 그 농정 헌법으로 개정을 했는데 임팩트가 부족하다 이게요. 뭐냐? 그거 인구 감소, 농업 인구 감소는 감안을 안 한 거다 이거죠. 최근에 일본이 쌀 부족 현상이 났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의도적으로 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쌀 농사를 정책적으로 쌀 농가를 줄였다는 얘기도 있고 또 혹은 앵화 약세로 위해서 혹은 외국인들이 그냥 많이 와가지고 쌀을 많이 먹었다. 일본 그 식사를 그래서 또 쌀이 부족하게 됐다. 기간적 농업인 중 50대 이하는 불과 20%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의 경우 부동산 임대에 대해서 법인 임대인을 현재 지금 구상하듯이 뭐 전세 사기 임대 뭐 이런 사기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안정적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그 법인들이 그 임대 사업을 하라. 그리고 이 업종을 허락해 주는 모양이에요. 그렇다면은 농업법인도 그렇게 안정적인 법인들이 직원 고용 형태로 그러면 월급을 많이 주면은 농사를 지방에 가서도 농사를 질 거 아니냐. 이미 뭐 농업법인 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이게 그 자동화, 그 기계화를 하고 해가지고 소수의 인원으로도 할 수 있겠고 현대 쪽에서 서산만인가 어디에서는 비행기로 비료를 뿌린다고 그러죠. 그렇게도 한답니다. 간척 사업을 해서 생긴 땅에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에다가 소금기 빠지니까 쌀 농사를 해보는데 다 자기 거니까 비행기로 농약 뿌린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내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기계로 다 하는데 그게 월급쟁이 직원들이 이미 수십 년 전에 채용이 돼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만은 그래도 인구가 줄고 그러면은 나는 농촌 가서 농업 뭐 월급 많이 줘도 싫어. 난 도시에서 살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 외국인 고용 형태도 일어나겠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농업 인구는 줄게 되는데 그렇다고 식량을 다 수입에 의존했다가는 또 난리 나는 거고요. 참 어려운 문제겠습니다만은 식량 자급자족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국내 생산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되고 또 수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치가 참 쉬운 게 아니군요. 정치 행정이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8월 중국 파트너와의 독점, 러시아 결제 장애물이 심화됐다.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했는데 중국과의 무역 거래에 있어서 지불에 대한 지연과 비용 상승에 직면해 있다. 수백억 위안 규모의 거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왜 그러냐?
중국 은행들이 러시아의 거래에 대한 서방의 2차 제재 위협에 따라 규정 준수를 강화한 후 거래 지연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준수 검사를 피하기에 제3국의 중개 체인을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거래 처리하는 비용이 이전에 거의 0%에서 최대 6%까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돼가지고 뭐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중국과의 교역량이 많아졌는데 그 거래 대금이 지연이 되도록 서구 쪽에서 그 압력을 주고 있는 거네요. 그래가지고 거래 이자 비용 뭐 이런 거 올라가지고 손해를 나게 하는 그런 거로 이해가 됩니다. 반격 능력의 눈, 위성망 정비, 장사정 미사일 배치 본격화, 방위비 사상 최대 8.5조엔 계산 요구, 지지통신 정치부에서 일본이 방위비 예산이 사상 최대 8조 5,389억 원을 책정을 했답니다. 여기에 그 다수의 소형 화상 위성을 나열해 계속적으로 목표를 탐지 추미하는 반격 능력의 눈 이런 거 그것이 뭐냐 스탠드 오프 방위 능력의 9,700억 원 충당했다 이런 얘기고 향후 한 4년간 방위비 예산을 크게 올린다. 이런 겁니다. GDP의 2%였는데 2%를 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민보수 분열, 아베 사망 지도자 부재. 이것도 시사통신에서 얘기했는데 이번에 그 자민당 총재선거가 9월 12일 날 열리는 모양인데요. 당내 보수파가 분열 상황에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게 그 여론이 반발하는 것은 비자금 문제인데 무슨 파들이 있잖아요. 아베파, 뭐 기시다파 무슨 뭐 그래서 그 파들을 자기네들이 전부 다 해체를 했는데 안 없앤 거는 아소파는 자기네들은 우리는 뭐 비자금 뭐 이런 거 우린 관계없어. 우리는 떳떳해.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아소파는 그 하고 있는데 다른 네 개 판가 거기는 전부 다 그 정치 자금들, 비자금들 어디서 받아 처먹었는데 그거 어디냐?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 옛날 통일교 그런 데에서 이 정치 헌금을 안 받은 애들이 없다 이거예요. 일본의 그 정치인들 한계. 그 아베도 그 통일교 무슨 저기 개회식 하면은 그 찬조 발언 나오고 그 트럼프도 찬조 발언 했죠. 왜 공짜로 해주겠습니까? 한마디 해주는데 돈 없이 정치연금 줬을 거예요. 그런 거는 비자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자민 중개는 이렇게 말해 국가 간을 축으로 보수 결집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나카 요시츠코 저널리스트의 그 기고였고요. 전해라고 댓글이 있는데 전해의 총재선거에서 아베 신조씨가 다카이치 사나 애쉬를 지지한 것은 그녀에게는 절대로 총리가 될 수 없는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베 씨는 기시다 정권을 만들고 그 위에 자신이 복귀하는 거로 했다가 또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자민당의 보수계 의원연맹 창생일본의 총회가 있었던 건데 이게 2022년 9월 21일 도쿄 나가타마치에서 열렸던 건데 창생일본이라는 의원연맹이 있는 모양이네요. 자, 일본의 이번 그 태풍이 많은 피해를 줬는데
느린 열대성 폭풍이 일본 남부 지역에 홍수를 일으킨 후 도쿄 주변에 폭우를 쏟았다. 야마구치 마리가 AP통신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냥 사진만 가져왔어요. 도로가 물에 잠기고 뭐 나무가 쓰러지고 우리나라 그 동영상 그 국내 방송은 많이 했는데 특별히 첫 화면이 도쿄 시내에서 그 어떤 노인네가 그 이 캔 깡통을 수집하는 그런 거를 찍었습니다. 비를 맞아가면서 이 옆 측면을 보니까 허리에 그 살이 좀 쪘네요. 한국은 폐지 붙는 할머니들을 저는 동네에서 가끔 봅니다. 허리가 많이 굽어가지고 분명히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올라오신 분인 것 같은데 자식들이 서울에 살아서 그런지 그 농촌에서 또 농사도 못 짓고 근데 서울에 와서 할 일은 없고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리어 거가 아니고 그 유모차 같은 사이즈 이것도 유모차 사이즈에 한 3단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끔 캔만 또 전문으로 하는 그 할머니님들을 봐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페이지를 많이 줍는데 그게 핸들링하기도 좋고 또 돈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플라스틱이나 비닐 우리가 분리수거는 하는데 그건 안 가져가요. 왜 그러냐? 부피가 크고 돈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만큼 이 석유 관련 석유화학 제품이 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뭐 대거 이 분리수거가 돼가지고 재생산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별도로 그 일일이 수집해가지고 그 폐지 줍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캔은 뭐 알루미늄 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텐 캔에 이제 그 아연 도금된 그런 캔들 이거를 이렇게 쭈그러뜨려 가지고 이거 딱 보니까 이게 코카콜라를 쭈그러뜨려서 어디 집어넣으려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만 이렇게 폐지 그 쓰레기 줍는 그런 노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도 역시 그 당연히 있는 거 이런 사진을 찍어서 보도한다는 거, 그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요거는 그 남부 아스시로에서 그 공무원들이 걱정을 하는 이게 우산을 찍은 게 이게 가운데 있는 친구가 이게 그 고위 좀 높은 놈인 모양이네요. 그런 사진을 찍었습니다. What is the United States role in the new global order? 신세계 질서 속에서의 미국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 책 세상의 종말은 시작에 불과하다를 읽어보셨다면 미국이 세계 질서에서 물러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다른 나라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뉴질랜드와 같은 곳에서는 일본의 플레이북이라는 용어들이 요즘 하는데 일본은 무역 양보, 안보 협력 또는 미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들을 이것저것 막 제공하면서 미국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고립주의로 가더라도 계속 아베까지 찾아가고 뭐 하고 해서 형님 저 왔어요. 내가 도와드릴 게 뭐 있을까요? 뭐 이래가지고 일본은 자기네들이 정말 2차 대전 후에 패망하면서 완전히 이제 그 형님 동생 관계가 돼가지고 형님이 저를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일본이 그나마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도 일본의 플레이북 같은 거 좀 배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이 철수함에 따라서 일부 강대국들이 부상할 것 같은데 거기에 세 나라를 얘기했네요. 프랑스, 스웨덴, 튀르키예.
스웨덴 의회입니다. 터키에는 어느 정도 유럽과 중동 중간에서의 그 지정학적인 거로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를 그 새우등 터진다고 얘기하는 그런 지식인들의 말은 이제는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강대국이 돼야죠. 지정학적으로. 중동과 같은 곳에 대해서는 미국이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을 매우 꺼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광범위한 이탈 전략의 변화를 의미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보다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미국이 세계 질서에서 물러나기 전에 중국 죽이기는 완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 터키처럼 반도 국가죠. 여기가 새로운 강대국이 된다. 이런 지정학적인 논리로 본다 그런다면은 이 친구는 한국을 거의 잘 언급을 안 해요. 일본은 많이 언급을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런 논리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그 조금 동아시아에서 강대국이 될 이유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일본이 너무 커? 그러니까 중국이 해체돼야만 된다. 전제 조건은. 그러니까 중국 죽이기가 완성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 죽이기를 완성 안 하고 고립주의로 가기는 미국이 어려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드론 공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규칙과 비용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마르셀 플리히타가 에코노 타임즈에서 있는데 어쨌든 드론이 서로 드론으로 공격을 해요.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단방향 공격 OWA라고 공식화된 명칭이 있네요. 요거를 다른 별칭으로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를 얘기해서 자살 드론, 가미가제 드론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자살 드론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주 그 저렴하게 만들어가지고 수백 킬로를 날아가서 이거를 막으려면은 또 그거에 대한 창과 방패가 있어야 되니까 다층 방공망이 필요하다. 자, 이 북한도 지금 이거 그 실험해가지고 이거 많이 만들라고 김정은이가 그랬대는데 그거 날라오면은 우리 어떻게 막을 거냐? 우리 뭐 레이저 뭐 개발했다고 전에 발표가 됐죠. 한 번 쏘는데 1.5달러밖에 안 든답니다. 그 드론 만드는 것보다는 더 싸게 그걸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 남한 우리나라로 넘어오기 전에 그냥 격추시키면 된다.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드론 없앤다고 그걸 폭격기가 전투기가 뜰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참 애롭습니다. 이게 새로운 전쟁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워싱턴 톡 퇴색하는 북한 비핵화, 한국의 핵 저장 시설 전술핵 도약. 자, 이 보아 뉴스를 보면은 수년 동안 누가 그 이 댓글을 쓴 건데 이 사람 말이 맞아요. 보아 뉴스 봐야 맨날 거기서 그 타령이나 하고들 자빠졌어요. 수년간 그저 그런 수준의 보아 방송, 대한민국 핵 자체 생산 및 보유 공식화해야만 한다. 뭐 계속 그렇게 떠들지 말고 뭐 한국의 핵 저장 시설, 핵 전술핵 둬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자식들 말이죠. 미국 그 싱크탱크 하는 놈들도 차라리 우리 미국이 그 저기 한국 보고서 핵 만들라 이렇게 거꾸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북한이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지들은 뭐 어떻게 하면서도 그렇게 강하게 얘기 안 하고 북한을 갖다가 소멸시키지도 않을 거면서도
한국이 핵을 개발해. 그건 안 되지,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호해 줄게. 동맹인데, 동맹이니까 이 사람들아, 그 전술핵을 이제는 니들이 이제 고립주의로 좀 물러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국이 핵을 가지게 만들어야지. 무슨 엑스게스 같은 얘기냐. 이렇게 그냥 막말로 좀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중국의 공장 활동은 8월에 감소를 연장했습니다. 로이터 여론조사인데 중국이 자관 내려간다는 얘기 뉴스는 계속 들어도 저는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거로 이 중국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문제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도 자산의 75%가 부동산 75%가 전 80% 아니야 90%가 부동산일 것 같네.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서 돈이 잘 안 되니까 씀씀이도 잘 안 되고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도 국민의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지역별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언론 보도는 항상 어디 가격 뛰었다라는 것밖에는 보도하지 않는다. 앞서서 언급을 제가 했죠. 개인적으로 한국 특히 서울의 부동산 버블은 꺼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야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저 성장 구조를 감내할 각오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30년 이상 인플레이션 속에서만 살아가지고 디플레이션이라는 걸 경험을 못 해봤는데 인구 감소도 디플레이죠. 그러니까 경제가 내려갈 전망이라며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플레이션이 일본처럼 잃어버린 우리는 30년 하면 안 되고 잃어버린 10년 정도로 끝내는데 그거 경험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제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30년을 지금 가려고 지금 이제 이미 들어섰다 하는데 한국도 영향을 받고 있죠.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잠깐 다른 것 말라도 부동산 가격 내려갈 수 있느냐 요거 그 지금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버블이냐 한국에 그런 거 참 판단하기는 어려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역별 양극화는 어쩔 수 없다. 인플레이션 시대 때는. 그러니까 디플레이가 한번 돼보자. 좀 힘들지 몰라도 일본은 30년을 견뎠는데 우리라고 못 견디겠느냐. 우리는 한 10년만 하고 벗어나 보자. 부동산 좀 내려가지고 그렇게 해야 미래 세대가 희망을 잡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4-2025년 중국 주택가격 전망 악화 로이터 여론조사 짓다가 이거 만 아파트라고 합니다. 중국 상위 은행들은 부동산 부분이 무게를 두면서 2분기 이익이 더 낮아졌습니다. 이런 제목만 가져왔습니다. 천연가스 세계 최대 수입국 일본 어떻게 세계 LNG 산업 재패했나? 뭐 재패라기보다는 그 가장 LNG를 많이 수입한다는 거죠. 그런데 수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화를 했다는 게 이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효선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세계 LNG 시장의 약 25% 분량을 처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블룸버그는 일본이 기술 제공과 금융 지원 등 종합 패키지를 통해 석탄에서 가스로 전환하려는 국가들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엔지니어링 회사는 기술과 부품을 제공하고 유틸리티 회사는 연료를 제공해서 은행은 자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LNG 산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 자, 그러니까 LNG를 수입만 하는 게 끝이 아니고 LNG를 생산하는 그 나라가 잘 생산할 수 있도록
거기에 투자를 해서 하고 있던 얘기인데 우리나라 한국가스공사 애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왜 이거 비교를 하라고 조선비지에서 그렇게 일본 예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얀마의 가스전은 그 성공을 했죠. 근데 그게 왜 우리나라로 안 하고 파이프라인으로 중국으로 팔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되나요? 뭐 중국에 가는 가스라인은 끊고서 우리나라로 배로 우리나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나네요. 대낮 강남 횡단보도에서 쓰러진 여성 가방 열었더니 흰가루 빨대. 이게 이 정도까지가 나온다면 우리나라 지금 마약이 큰 이거 사회적 문제고 정치적으로도 지금 민생이고 나발이고 지금 마약부터 지금 잡아라 이 XX들아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뭡니까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나는 스파이 한국의 국익을 해치면 모두가 스파이 간첩으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마약도 동일한 선상에서 반국가 세력이 되게 되는 게 아니냐. 이 마약을 유통하는 놈들도 넣어야 마땅하다. 세상에 그 대낮에 그 여자가 쓰러졌는데 이게 뽕을 마약을 해가지고 참 이게 우리나라 이제 걱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치하는 애새끼들은 뭘 하고 자빠졌는지 그리고 경찰 새끼들도 뭐 하고 자빠졌는지 전혀 그냥 새끼라는 말은 들어도 싸다 이 새끼들아 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네요. 공인된 마약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술, 담배예요. 트럼프는 마리화나까지는 합법화하겠다고 그러니까 법치국가니까 그러니까 마약은 법인이 범죄고 공인된 마약이 뭐냐 쇠주하고 그 다음에 담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해도 된다 이 말이지. 넘어갑시다. 욕을 해서 하고 싶을 땐 해야지 뭐. 새끼가 요즘 욕입니까? 갓나 새끼 뭐 이거 이북말에서는 그냥 평상어예요. 카멀라 해리스의 CNN 인터뷰에서 7가지 테이크아웃이라는 제목으로 데이비드 놀스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뭘 쭉 했는데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50분이 넘으면 이제 지금 계속 얘기하는 체력이 좀 딸리긴 하네요.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 기사, 오피니언이라고 그러죠. 기자들이 자기 견해를 밝히는 기사들을 많이 내는 게 좋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해리스와 트럼프 중 누구를 백악관에서 보고 싶어 합니까? 도널드 커크, 더 힐에서 얘기했는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어떻습니까? 그의 이름은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다. 미국의 아시아 적들과 동맹국들에 대한 해리스 씨의 전망은 뭔가 미스터리하다.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그녀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고 CNN 인터뷰에서 카멜라 해리스의 이 대사는 그녀가 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 보여줍니다. 이것도 견해입니다. 의견. 마크 데이비스가 핵심적인 이 말 한마디를 자기는 가져가겠다. 어차피 자기는 보수주의자는 맞는데 저의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라는 한 문장을 자기는 잊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녀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해가지고 뭐 이렇게 썼는데 because 왜냐하면 요거에 대해서는 좀 추가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맞는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경 책임을 극도로 모호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제한하는 것에서 벗어났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
해리스는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180도 달라진 자신의 마음을 예로 들어 자신의 현재 정책 변화를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긴 있었는데, 아, 저간 거짓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해리스는 나의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다. 지금 하는 행보 뭐 이런 것들이 다 변하고 공화당도 변하고 있는데 뭐 이런 말을 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잡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뭐 해리스가 뭐 트럼프를 여론조사에서 이겼다는 등 쫙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보수 방송이 좀 참고 있다가 이 새끼들 너무하네 이렇게 되니까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 이 등등 해가지고 해리스의 이제 그 문제들을 또 언론에서 보도를 하기 시작하고 있네요. 요거 앞에서 그 뭐 태풍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망연자실하게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집안에 이게 무슨 가게 같은데 이게 무슨 이발소 같은 기분이 드네요. 물이 차가지고 이거 물을 어떻게 빼나. 그리고 이제 이게 동해도로 앞바다 거의 정체 있다. 이렇게 지금 정체되어 있는데 이제 거의 뭐 이렇게 해서 소멸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의 나라 미국이 이민 노동자를 배척하기 시작한 이유, 소득이 낮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은 명백한 이유,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잘도 잔다. 우리나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못 살면은 출산율이 높다. 이민 배척 운동이 구미에서 일어나는 배경, 아, 지금 뭐 기계화도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빨간 글씨로 한 거, 최저임금제를 하면은 망해가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숙령 노동자로부터 비싸니까 안 써. 그러니까 일자리가 거꾸로 없어진다 이게요. 최저임금제에 의해 해고되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척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 숙련도 안 되는 애들한테 내가 어떻게 그 비싼 돈을 주면서 쓰겠냐. 미국도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참 그 사회 공산주의 사상을 아주 잘 실현하는 나라인지 이민자가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한테도 최저임금제 주라고 그러니까 저숙련공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한국으로 계속 취업을 하려고 오는 건가요? 불법 이민자들도 많고 차등이 줘야지 차등을 숙련하고 비숙련하고 또 서울과 또 지방은 달라야 되고 이게 획일적인 거 이거 그 공산 독재주의나 하는 그런 것들을 뻗어시 문재인 때부터 시작을 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저시급이 1만 원이죠. 우리나라가 1,030원인가 됐는데 생산성이 내가 봐서는 8천 원밖에 일을 못한다. 그러면 2천 원이 쓰는 사람이 적자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잘라야지.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고물가 저임금으로 일본 청년들 빈곤화 가서 KBS에서 얘기를 했는데 일본 애들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빈곤화 또 한번 취재를 해 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영국식 증세 방세라는 거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유명 유튜버 거. 간첩이냐 사기꾼이냐 필리핀발 리플리 사건에 대해서도 참 재미있게 잘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온라인 로맨스 스캠 저는 주한미군 출신으로 외국에 있다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저를 마중해 주실 분 계신가요? 뭐 저도 유사한 그 페이스북에 뭐 친구 잘못 눌렀다가 이런 꼴 당합니다. 그거 친구 그거 말하자면 무효하는 어떤 기능이 페이스북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문제입니다. 그 메타로 바뀌었나? 어쨌든 필리핀 시장이 간첩이었던 것 같더라. 8만 도시에
요거로 해나갔는데, 이게 이름을 도용해서 그 정도 할 수 있으려면은 이게 그 중국 간첩 정도 수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왜 그 봉봉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러냐 그러면은 투테르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투테르테는 친중적이었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알리스 고라는 이름의 얼굴은 이건데 이게 중국 얼굴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시장을 하는지. 필리핀 문제가 있는 나라군요. 참 문제가 있어요. 그 간첩이 시장까지 해먹는 나라. 우리나라도 간첩이 얼마나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지 지금 발표됩니다. 잠깐 한번 잠깐 수색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 이거 갚지 않는 이유, MBC 방송에 그 소개말만 했는데, 한마디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가 그 정부 빚, 그 채권을 많이 발행하면은 IMF 당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안 당합니다. 지들 거니까. 이게 큰 차이점인 거죠. 그러니까 세계 패권의 고립주의로 물러날 거라고 지정학자는 얘기하는데, 물러나더라도 세계 패권은 안 놓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